지소미아 파기가 오늘 자정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거의 확실하게 파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곧 사실 확인이 될 텐데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선언적 언급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게 지소미아 파기가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만한 뻔한 공개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뻔한 정보들을 굳이 제가 정리하여서 다시 외치는 것은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는 하루에 1시간 유튜브 시청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이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가령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자신의 자서전 운명이라는 책에서 직접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와 관련한 내용을 듣고서 나는 희열을 느꼈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를 하였고 그 책에서 6.25의 원흉이었던 마오쩌둥을 미화한 사회주의자 리영희 교수를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직접 거론까지 하였습니다. 즉 문재인은 미국이 패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소미아 파기가 뻔한 이야기이겠지요. 아무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도 뻔하게 지소미아가 파기가 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굳이 하루 지나서 지소미아가 파기된 후에서야 저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며 뒷북치는 이야기를 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거니와 이런 뒷북치는 이야기는 아마 내일 언론들에서 많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예상이 틀리고 지소미아가 유지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파기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틀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팬미팅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19일에 MBC에서 방송을 하였던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 팬미팅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감을 하실 테지만 그 방송에서 17명의 질문자의 질문 중에 날카로운 질문도 하나 없었고 적대적인 질문도 하나 없었고 공격적인 질문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손만 내밀면 사람들이 다 손을 내밀면서 굽신거리며 웃는 얼굴 악수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 바로 이거 그냥 팬미팅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로이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좌파 시민단체의 여성 한 명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불법을 저질러서 법적 처벌을 받은 민노총과 좌파 시위자에 대해서 왜 소통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노출을 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불통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언론은 그것을 계속 부각시켰습니다. 참고로 언론은 필연적으로 좌파 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론은 결코 공정할 수 없고 좌편향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론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어도 국민인데 왜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박근혜에게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하여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 방조하며 불통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합니까? 태극기 집회와 소통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파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것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예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우파 시민단체와 태극기 집회를 적폐라고 규정을 하여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태극기 집회를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집회라고 하면서 아예 방송 노출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태극기 집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바로 이전 정부와 지금의 정부의 차이점을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제가 박근혜를 싫어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겠죠.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통제가 되고 있고 마비된 채로 우리의 모든 판단을 그저 감성적으로만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미디어가 구성하는 대로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따져보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마치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따져보듯이 생수 하나를 사 마실 때도 이것저것 따지듯이 커피 하나 마시더라도 건강 생각을 하고 걱정하며 따져보듯이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십시오. 민노총의 집회가 더 폭력적이고 불법적입니까? 태극기 집회가 더 폭력적이고 불법적입니까?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연관된 죄가 더 큽니까? 조국의 딸인 조민과 연관된 죄가 더 큽니까? 왜 한두 달 만에 정유라는 수갑까지 차고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최순실은 구속까지 되고 정유라가 다녔던 대학의 교수들은 줄줄이 감옥에 갔는데 왜 조국은 4개월 가까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딸인 조민은 언론의 얼굴조차 노출이 거의 되지 않고 정보가 보호되고 모자이크 처리되며 조민이 다니던 대학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는 것입니까? 참고로 정유라가 조민보다 어립니다. 정유라는 그 사건 당시 21살의 나이로 언론을 통해 완전 죄인 취급받으며 자신의 아이까지 있었음에도 수갑까지 찼었고, 조민은 28살의 나이로 정유라보다 당시 나이보다 7살이나 많은 나이였음에도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마치 연약한 소녀인 듯이 언론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좌파 정부에 속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좌편향 되어버린 좌파 언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집회다라면서 태극기 집회는 2년 넘게 언론에서 보도조차 하지 않던 언론들이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조국을 수호하고 있는 좌파들의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홍보하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집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태극기 집회보다 좌파들의 집회를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람들이 모였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3월 11일 탄핵 반대 집회, 3.1절 집회, 8.15 집회 등 우파 시민의 집회는 계속하여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좌파 정부는 단순한 민주당의 작품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좌파의 흐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MBC, KBS, JTBC, YTN 등의 거대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SBS, MBN 등의 방송도 이러한 흐름에 거부하지 않으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흐름에 딴지를 거는 TV조선과 채널A와 같은 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TV조선은 기본적으로 반미적 방향성을 가진 민족주의적 성향의 언론이기 때문에 결코 우파 방송이라고 착각하거나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채널A는 다른 방송사들이 워낙에 좌편향되어서 상대적으로 우파적으로 보일 뿐이지 중도 좌파에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속아 넘어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모든 언론 중에서 진정한 우파 방송은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9일 대통령 팬미팅에서 문재인은 지소미아를 일본과의 문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였고 각 언론들은 이러한 문재인의 답변을 별 비판 없이 거의 그대로 방송에 보여주며 지소미아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으로 아예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해서 체결된 협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소미아가 우리가 일본에게 강하게 요청해서 체결된 협정도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해서 체결된 협정입니다. 즉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한 달여간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일본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방면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가 유지가 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정보자산을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교환을 하면서 MD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삼각 측량을 이용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이 지소미아에서 빠지면 미국의 MD에 악영향을 주며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에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싫어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 싫어할 일입니다. 참고로 지소미아라는 것은 양국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일본과만 맺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등과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일 지소미아를 특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이 지소미아는 일본에게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아주 특별하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자신들이 원해서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소미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는 입장에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간의 문제인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태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파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거짓인 겁니다. 지금의 좌파 정부는 2016년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1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이 한일 지소미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왔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소미아가 파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와 언론은 지소미아에 대한 가짜 논리를 만들어 놨지요. 사람들이 좌파 언론을 통해 그것에 대부분 속아 넘어가고 있지요. 일본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장에 또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요. 그러니 지소미아는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 굉장히 거창하거나 뭐 남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실들이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유튜버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즉, 대부분의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은 이미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언론인들이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을 강하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반국가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러한 미친 짓을 설마 진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쉽게 단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계속하여 경고를 주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는 한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핑계로 한미 간의 문제인 이 지소미아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파기한다고 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미국은 이미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심지어 이제는 경고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크게 요동쳐서 떨어질 것이고 환율 또한 급등하거나 큰 폭으로 요동칠 것이고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고 국내 경기는 심각한 장기 악화될 것이며 집값은 불안정해지고 실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주 뻔하게 보이는 아주 안 좋은 결과들입니다. 바로 이렇듯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나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아무리 문재인이 북한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나마 조금이나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에게 이러한 나라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이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평창올림픽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남북 단일팀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중국에 가서 미국과 놀지 않겠다며 아주 굴욕적인 산불 정책을 중국에게 약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문재인과 트럼프와 아베가 함께 있던 유엔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닙니다 라며 적대적인 언급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게다가 일본이 요청했던 대로 사라진 에칭가스의 출처를 진작에 밝혀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탈북자를 살인자라는 이유로 다시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 반대가 그렇게 들끓었던 조국이라는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끝내 임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북한과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신경을 쓸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벌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망치는 일들과
거론되지 못한 무수한 일들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경제 성장 등에서 문재인이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고 고작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저의 결론에도 만약 내일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연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에 대한 저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일 지소미아가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미국 폭스뉴스에서 문재인을 향해 북한의 간첩이라고 논평하였던 것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을 향해 북한의 대변인이다 라고 조롱하였던 것 또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틀려서 제가 문재인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풍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10억 이상의 달러를 현금화해 놓았다라는 소식까지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염려하여 대비책을 알려주는 방송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달러나 엔화를 현물로 가지고 있으라고 권고하고 집값 하락에 대비하라며 대출을 주의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비하라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소미아가 파기되니 달러를 사고 현물을 비축해 두십시오와 같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달러가 아니라 현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니 달러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더 열심히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며 돈 버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육적 훈련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 훈련의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본은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에 힘쓰기 이전에 술, 담배, 마약, 몸에 안 좋은 유해한 것들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에서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을 타락시키는 유해한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육적 훈련과 영적 훈련의 시작입니다. 다만 무엇이 육적으로 유해한 것인지 영적으로 유해한 것인지는 제가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어떤 분은 잔인하고 음란한 영화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잔인하고 음란한 영화를 아주 영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는 판단 내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이 교회이고 바로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그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가증한 것이고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듯 가증함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경건훈련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애초에 처음에 가증하게 여겨서 먼저 끊어내었던 것보다 이건 좀 나중에 훈련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면서 뒤로 미루어 놨던 것들이 더 가증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흥업소를 가장 먼저 끊었고, 그 다음에 술을 끊었고, 담배를 끊었고, 돈에 대한 욕심을 끊었고, 드라마를 끊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증함과 거짓말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후에 끊어내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게으름과 분노, 그리고 그것 말고도 계속하여 더 많이 보이는 더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이 순서가 좀 잘못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끊어내었고 지금도 계속 경건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증하니 무엇을 먼저 끊어내십시오 라는 말을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거짓말을 먼저 끊을지, 분노를 먼저 끊을지, 음란함을 먼저 끊을지, 게으름을 먼저 끊을지, 돈에 대한 욕심을 먼저 끊을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구하시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방송과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살던 대로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예전의 저와 같이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게임 속의 내 캐릭터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드라마에 아주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세계와 국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MBC 뉴스가 말하는 대로 아니면 YTN 뉴스가 말하는 대로 네이버 뉴스가 말하는 대로 문재인과 좌파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미국과 우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과거 술과 돈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술과 돈에 취해 있는 분들이라면 직장 때문에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동안에 온갖 고통과 힘든 일들은 퇴근 후에 술 한잔하며 술에게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의 위로함은 느껴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과 세상에게, 돈에게 위로를 받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과 진리에는 전혀 시간을, 마음을 내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잠시 고통받고 있는 저주받은 감옥이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두 거짓 행복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쁘거나 잘생긴 배우자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먹을거리가 잔뜩 쌓여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싸고 멋지고 고급진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고 바로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서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약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불안할 것입니다.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족할 줄 안다면 1만 달러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돈 1000달러만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훈련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단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 달러를 쌓아놓고 양식을 쌓아놓고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육적 훈련과 경건 훈련을 이어나가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해져야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건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찌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국 회개입니다. 바로 이러한 건강한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